이 종이 쪼가리가 대체 뭐냐고 묻잖아.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봐. 어서 말하란 말이야, 공 실장. 민강 저택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위태롭게 흔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경채의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뱀의 혀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민경채가 40년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리는 파성퇴와도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그녀가 집어 던진 최고급 크리스털 화병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예리한 파편들 위로 이 집안의 그림자이자 유령처럼 살아왔던 공 실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공 실장의 무릎에서 배어나와 하얀 대리석 바닥을 적셨지만 공 실장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민경채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경채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렴. 엄마가 설명할게. 응, 엄마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누가 엄마야? 누가 경채야? 닥쳐. 그 더러운 입 닥치라고. 민경채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공 실장의 어깨를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뒤로 나동그라진 공 실장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다시 기어와 민경채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민경채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눈앞의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공 실장이라 부르며 하녀처럼 부렸던 여자, 자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손발이 닳도록 일했던 저 초라한 늙은이가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 상단에 선명하게 박힌 친자관계 성립 99.99%라는 숫자는 마치 불에 달군 인두처럼 민경채의 망막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 엄마일 수가 있어? 내가 민강유통의 딸 민경채인데 내가 저 천한 것들의 핏줄일 리가 없잖아. 말해. 이거 다 조작이라고.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말해. 민경채의 악에 바친 절규의 공 실장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천벌을 받아 마땅해. 하지만 경채야, 너를 그 썩어가는 판잣집 구석에 둘 수가 없었어. 겨울이면 찬바람이 뼈를 깎고 여름이면 곰팡내와 쥐새끼들이 들끓는 그곳에서 내 금쪽 같은 딸을 키울 수는 없었단 말이야. 너만큼은 비단 이불 덮고 공주처럼 살게 해주고 싶었어. 공 실장의 고백은 민경채에게 변명이 아닌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민경채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40년 전의 그날 밤 같은 병원 좁은 구석방에서 가정부였던 공 실장과 민강유통의 안주인이 동시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운명은 잔혹하게 뒤바뀌었습니다. 공 실장은 자신의 딸에게 부와 명예를 입히기 위해 남의 귀한 딸을 차가운 바닥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훔쳤어? 내 인생을 훔치고 진짜 민경채의 인생을 짓밟았어? 그럼 진짜 민 회장 딸은 어디 있는데? 진짜 주인은 어디다 갖다 버린 거야? 민경채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공 실장은 죄책감에 짓눌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보육원 앞에 두고 왔다. 그 새벽에 도망치듯 아무도 모르게. 이 끔찍한 년. 악마 같은 년. 민경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누려온 민강유통의 후계자라는 자부심, 뼛속까지 귀족이라 믿었던 우월감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멸에 맞이 않던 천한 핏줄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민경채의 자아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2층 계단에서 싸늘하고 건조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섭과 민수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기묘한 안도감과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따로 없네. 어쩐지 하는 짓마다 근본이 없다 싶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 민지섭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민수정 역시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거들었습니다. 당장 나가. 남의 밥 40년이나 축냈으면 됐지. 어디서 아직도 주인 행세야? 이 가짜 주제에. 당장 경호원 불러서 끌어내. 아니야, 안 돼. 나 민경채야.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아버지 불러.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민경채는 발악했지만 이미 저택의 경호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끌려나가는 민경채의 비명과 공 실장의 통곡 소리가 뒤섞이며 민강 저택의 밤은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을 설계한 스텔라 장과 루시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악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와 공 실장이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깨진 유리 조각과 핏자국 그리고 욕망이 남긴 비릿한 냄새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스텔라 장의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민강 저택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스텔라 장이 다가와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민경채와 공 실장의 파멸은 서막일 뿐이야. 루시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텔라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여사님. 저들이 제 딸 미소에게 했던 짓, 그리고 여사님의 아드님 호세 씨에게 했던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이 무엇인지 놈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겁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민경채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민강 유통의 지배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틈을 타 민두식 회장과 김선재의 목을 죄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친딸이지만 미소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세리가 미소에게 내뱉었던 독설과 조롱은 루시아의 악몽 속에 매일 밤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루시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읽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운명은 그 아이 스스로가 결정할 몫이다. 죄를 뉘우치고 인간이 될지 아니면 끝까지 괴물로 남을지 우리는 지켜볼 뿐이야. 그 시각 민세리는 자신의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 끌려나가던 민경채가 자신을 향해 소리치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마음속을 지옥으로 만든 것은 엄마가 가짜라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미소. 4년 전에 죽은 그 아이. 걔 엄마가 루시아라고. 루시아가 복수하려고 온 거라고. 세리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끝내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미소. 그 미소가 루시아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세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미소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세리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탐욕, 아버지 민두식의 잔인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괴물. 그때 방문 밖에서 민두식 회장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경채 그년이 가짜라고? 그럼 우리 세리도 내 핏줄이 아니겠네. 내 핏줄은 어디 있어? 당장 변호사 불러. 유언장 다시 써야 하니까. 민두식은 딸의 몰락이나 공 실장의 배신보다 자신의 핏줄과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목소리에서 구역질 나는 악취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세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눈동자에 서려있던 두려움이 차갑게 가라앉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이 지옥을 끝내야 해. 내가 만든 죄, 그리고 우리 집안이 만든 죄.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해. 세리는 결심한 듯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강 저택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격분하여 혈압이 올라 주치의를 부르고 있었고 집안의 감시망은 민경채와 공실장의 소란으로 인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발소리를 죽여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두식의 서재 문 앞에 선 세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이자 미소에게 용서를 비는 길임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재는 묵직한 가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민두식의 탐욕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뒤편 거대한 금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술에 취한 민두식이 중얼거리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컥.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육중하게 열렸습니다. 세리는 안쪽에 숨겨진 검은 가죽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두식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횡령, 탈세, 정관계 로비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낡은 일기장 한 권. 세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악마의 고해 성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원 실업 환경수 부부 처리 완료. 조필두에게 사례금 전달. 정호세. 스텔라 장 아들 제거. 교통사고 위장 성공. 세리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억눌렀습니다. 살인. 민두식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살인마였습니다. 문태경의 부모님도 스텔라 장의 아들도 모두 이 남자의 탐욕 때문에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손녀였습니다. 찍어야 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내 죗값이야. 미소야 보고 있니? 내가 다 밝혀낼게. 세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초점이 흐려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찰칵 찰칵. 사진이 찍힐 때마다 민두식의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세리는 장부와 일기장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 밖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리의 심장이 멎을 듯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책상 밑으로 몸을 날려 숨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충견이자 악의 하수인 김선재 변호사였습니다. 김선재는 서재 안을 휘둘러 보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처리하려고 왔습니다. 민경채가 가짜인 게 밝혀진 이상 검찰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비자금 장부부터 없애야 합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 안으로 전부 소각하고 해외 계좌로 돌리겠습니다. 김선재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밑에 숨은 세리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김선재의 구두굽이 세리의 손가락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금고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세리의 목숨도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김선재가 금고 손잡이에 손을 뻗는 찰나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포위됐으니 모두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민두식 회장,
김선재 변호사.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선재는 사색이 되어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뭐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세리는 쥐구멍 같은 틈을 타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루시아가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 제보한 것은 스텔라 장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장부를 들고 나오는 것은 세리의 몫이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오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집안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휠체어에 앉은 채로 체포되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침을 흘리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는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수사관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자 민두식은 눈을 뒤집으며 발버둥 쳤지만 그것은 최후의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으로 도주하려던 김선재 역시 뒷문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에게 덜미가 잡혀 질질 끌려왔습니다. 김선재 씨, 특경법 위반 및 살인 교사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증거 있어? 영장 가져와. 나 변호사야. 김선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세리가 2층 난간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가죽 장부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선재와 민두식을 노려보았습니다. 증거 여기 있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세리야, 너가 감히.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죄, 제가 다 끝낼 거예요. 세리는 수사관에게 장부를 넘겼습니다. 김선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민두식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민씨 일가의 몰락은 그렇게 세리의 손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고 가혹했습니다. 민두식에게는 무기징역이, 김선재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짜 딸 민경채와 공 실장 역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민지섭과 민수정도 회사 자금에 손을 대었던 증거들과 거래처들로부터 몰래 받은 불법 뇌물 증거들이 나오면서 법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민강 유통의 오너 일가는 뿔뿔이 흩어져 차가운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강 유통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루시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4년 전 딸을 잃고 울부짖던 나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복수를 끝내고 속죄와 재건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제 딸 미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강 유통을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루시아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문태경이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30년 복수 역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언제나 씁쓸한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텅 빈 회장실 루시아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는 여전히 그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리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세리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뒤를 돌아 세리를 마주 보았습니다. 세리는 루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소를 죽였어요. 엄마 딸을 제가 괴롭히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평생 벌 받으며 살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엄마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세리의 통곡이 회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우는 세리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세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세리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세리야. 루시아의 목소리는 물기 젖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리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어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너가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다. 네? 그게 무슨? 루시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꺼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잔인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미소는 사실 내 친딸이 아니란다. 세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미소가 엄마 딸이라고 경채 언니가 그랬는데. 그래서 복수하신 거잖아요. 미소는 민경채가 낳은 진짜 딸이었어. 공 실장이 바꿔치기 한 바로 그 아이. 세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내몬 미소가 사실은 민경채의 친딸이었다니. 그럼 엄마의 친딸은 누구예요? 루시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세리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바로 너다. 세리야. 너가 바로 내 배 아파서 낳은 친딸이야. 세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에 그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공 실장이 너와 미소를 바꿔치기 했어. 넌 내 뱃속으로 낳은 내 핏줄이야. 내가 잃어버린 내 딸이라고.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엄마 딸이라고요? 내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내가 엄마가 사랑하는 미소를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딸이야? 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운명은 잔인하다 못해 기괴했습니다. 자신이 친엄마가 아끼던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페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세리야. 엄마가 널 너무 늦게 알아봐서. 널 그 지옥 같은 집안에 너무 오래 방치해서 미안해. 루시아는 오열하는 세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으앙.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년이야. 세리는 루시아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 아이하지만 자신의 핏줄인 아이. 운명의 장난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모녀는 서로를 부서질 듯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20년의 세월을 씻어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세리야. 넌 죄인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해. 하지만 너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살아가라. 살아서 매일매일 미소에게 사죄하고 세상의 빚을 갚으며 살아.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고 유일한 속죄야. 루시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넘쳤습니다. 세리는 루시아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추모공원 백미소라는 이름이 새겨진 납고람 앞에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으로 치장한 재벌가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리는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고 미소의 납고람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미소야, 안녕. 날씨가 참 좋다. 거기서는 아프지 않지? 우리 엄마 루시아 회장님은 아주 잘 계셔. 내가 매일매일 너 대신 효도하고 있어. 세리는 납고람 창을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마치 미소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소야, 너의 진짜 엄마 민경채 언니도 감옥에서 많이 뉘우치고 있대. 내가 면회 가서 내 얘기 많이 해줬어. 다음 생에는 우리 악연이 아니라 좋은 친구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너 지켜줄게. 바람이 불어와 세리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멀리서 루시아와 문태경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맞잡혀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리가 많이 변했네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루시아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이 더 단단한 법이니까요. 우리도 이제 행복해져야겠죠? 미소도 그걸 바랄 거예요. 그럼요. 분명히 웃고 있을 겁니다. 루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들의 그릇된 욕망은 파국을 맞았지만 그 폐허 위에는 이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친자 관계가 밝혀지며 민경채와 공 실장은 처참하게 몰락하고 세리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 민두식의 살인 증거를 찾아내어 민씨 일가를 파멸시킵니다. 루시아는 회장이 되어 기업을 바로 세우고 모든 일이 끝난 뒤 세리에게 출생의 비밀을 밝히며 모녀는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뒤틀린 운명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서와 속죄의 의미를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